네, 그럼 지금부터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 민족말살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놨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아예 다 싹 쓸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민족성을 의미합니다. 민족성이 뭔가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를 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살시켜 나가려고 했을까? 우선은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즉 일본을 의미하겠지. 그리고 신민, 새로운 국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새로운 국민, 이렇게. 그래서 너희네 조선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의 새로운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정을 정해놓은 규율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데, 이 서사의 내용을 강제로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의 명칭도 국민학교로 바뀌어요.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1990년대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으로 하나둘씩 다루겠지만, 그러다가 바뀌죠. 그게 바로 초등학교예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학교라는 명칭 자체도 일제의 잔재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창씨개명은 일본식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해요. 이름만큼 자주 부르고 자주 쓰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바꿔야 얘네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실제로 창씨개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려 90%나 달합니다. 조선인 중에 90%가 다 창씨개명을 실제로 해요. 왜 했느냐?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안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개명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배급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방식으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급식을 주는 형식의 배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그 배급제조차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길이 당장에 끊깁니다. 내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짜증나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개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 자식 창씨개명한 집의 자식이네, 이런 식의 꽁트, 개그를 막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한 집의 자손들을 보면서 친일파의 자식이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개그였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개그로 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 90%의 사람들이 다 친일파라고 불려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친일파를 나누는 기준들이 여러 변화해 왔지만, 지금 기준으로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친일파의 기준은 적극성과 자발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일제의 통치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가담했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친일파의 기준을 나누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친일이 된 것이 아니라, 창씨기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지금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과연 친일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준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 팔아서, 자기 집, 차, 논 다 팔아서 일제의 전쟁에 다 적극적으로 기부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의 전쟁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했던 그런 친일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일제가 나한테 뭐라도 주니까 돈을 주던 벼슬을 주던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불러야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제의 통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지고는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겠죠. 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세대를 보면은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 1930년대 생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바라는 역사 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역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역사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인 역사교육의 목적은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뭔가 통하는 게 생기겠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없애버린다면은 저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1930, 40년대의 일제의 교육 통치를 보면은 조선어나 조선 역사를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1920년대 때는 그나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정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참 기지화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참 기지화는 말 그대로 조선 땅덩어리 한반도를 기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군수공업단지를 만들게 돼요. 왜 하필 북쪽일까? 북쪽에 뭔가 자원이 많았대. 지금도 북한 지역에 조금 더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당장 중국 가려면은 이쪽에 있는 게 뭔가 더 괜찮겠죠? 전략상으로 봐도, 지리 전략상으로 봐도 이 북쪽 지역이 좀 더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수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적 자원의 수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지원병제, 강제로 지원하게 해서 학생들을 끌고 갔던 것이 있는데, 징용, 용은 노동력 착취를 의미합니다. 징병은 지금도 우리 군대
모집 방식이 징병제죠.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저도 갔다 왔고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군사력을 징발을 했고요.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여러 지역들 1930, 40년대가 되면은 중국 거의 전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조선인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끌고 가서 노동력을, 병사력을, 성을 착취를 했습니다. 저기 먼 동남아 지역까지. 그리고 여러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여러 전쟁터까지 다 끌고 가서, 그리고 일본 땅덩어리에도 끌고 가서 노동력과 성을 착취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했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일본군이 감추기 위해서, 즉 일본군이 그동안 해왔던 이 만행들을 다 엎어버리기 위해서, 뒤덮기 위해서 강제로 학살을 하거나 뭐 죽였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두 번째는 일부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수치심이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1930년대, 즉 아직까지 식민지 조선은 유교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음을 강요받곤 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돌아왔다 하더라도 실제 돌아온 경우도 있긴 했는데 자신들의 이런 착취 문제나 희생 문제를 함부로 대놓고 거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숨죽인 채 살아오게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 문제를 보상을 해주고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국가는 당장에 지금 이념 문제로 인해서 유교 전쟁이니 각종 여러 문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오랜 시기 동안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정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가라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였습니다. 이때 한 교수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사회가 민주화되고 여성의 인권 문제, 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그런 각종 인권 문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이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은 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라고 해서 정대협의라고 하는 것이 발족을 하고 만들어지고,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우리 국내에 이 문제를 알려서 많은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 때 만들어졌던 이 단체가, 이 조직이 계속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주장을 하고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 2020년까지 일본에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지 못했죠. 이 시간조차도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이 조직이,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왔는지 반성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각종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본군의 잘못, 과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좀 더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봐왔고 처리해왔고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다 중요하지만 최근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천재 교과서인데요. 6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소식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징용, 그 징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일본의 나가사키를 가서 나가사키가 있으면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하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시마는 예전에 방송 매체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으면서, 보도가 아니라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어서 꽤나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군함도라고 하는데, 군함도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면서 뭐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대중들이 잘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땅이 있으면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정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굉장히 열이 높아서 많이 죽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왜? 이 지역은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섬. 밖으로 나가면은 바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바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시마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활동을 했던 곳은 이쪽 지역인데 주로 관광객들은 이쪽 지역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가사키란 지역은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관광 코스도 그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들, 시설들, 그런 곳을 위주로만 관광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의 작은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다른 국가를 괴롭히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조금은 떳떳하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잘 없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면서 뭐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교과서에는 하시마 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마 자체가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섬 도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섬 두 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섬이라는 표현 하나는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그냥 하시마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하시마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함도의 일본어 표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또 병참 기지화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